거실의 텅 빈 구석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세상은 먼저 죽은 듯 고요해졌다가 이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곳엔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마지막 남은 온기로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흔적, 오래된 앤티크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 피아노는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시누이의 몸에 걸쳐진 번쩍이는 싸구려 광택의 신상 핸드백과 나를 능지처 참하기에 충분했던 시어머니의 무심한 한마디였다. 그깟 고물 피아노 하나랑 내 딸 가방이랑 바꾼 건데 내가 이득이지. 1. 어머님, 제 피아노는 어디 갔어요? 일주일간의 고된 해외 출장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지만 거실에 발을 들인 순간 벼락을 맞은 듯했다. 피아노가 있던 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무언가를 옮긴 뒤에 피어오른 옅은 먼지 냄새마저 남아 있었다. 햇살이 그 빈 공간에 비스듬히 내리쬐는 모습이 마치 눈부신 흉터처럼 나의 허술함을 소리 없이 비웃는 듯했다. 시어머니 박말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도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코웃음으로 대답했다. 뭐? 내 피아노? 집안에 있는 물건이 다 우리 물건이지. 내거가 어디 있니? 내가 치워버렸다.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여서 닦기도 힘들잖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피가 순식간에 맺는 것 같았다. 나는 캐리어를 바닥에 쾅 소리가 나게 내던지고 그녀 앞으로 달려갔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치우셨다고요? 어디로 치우셨는데요? 그건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란 말이에요. 유품이면 뭐 어쨌다고. 죽은 사람 물건을 맨날 집에 두면 얼마나 재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됐으면 그런 건 좀 버릴 줄도 알아야지. 박 여사는 마침내 손톱깎이를 내려놓고 짜증스럽다는 듯 나를 힐끗 쳐다봤다. 내 시누이 미영이가 가방 하나를 맘에 들어 하길래 어차피 너 그 고물 피아노 칠 줄도 모르고 더 받자 집만 되겠다 싶어서 고물상에 팔았지. 30만 원 받아서 내 시누이 가방 사줬다. 봐, 이게 바로 깨먹고 알먹고 아니겠니?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자 방에서 막 걸어 나오는 시누이 이미영이 보였다. 그녀는 눈에 확 띄는 로고가 박힌 새빨간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다. 전에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 그 모델이었다. 가격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0만 원. 이미영은 나를 보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듯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맨 가방을 흔들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어머, 형님 오셨어요? 제 새 가방 예쁘죠? 어머니가 형님 피아노 팔아서 사주셨대요. 이것도 형님이 저한테 주는 선물이나 마찬가지네요. 고마워요, 형님. 형님은 정말 저한테 잘해준다니까요. 선물. 나는 화가 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미영의 가방과 텅 빈 구석을 번갈아 가리키며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려 온전한 문장조차 말하기 힘들었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감히. 그 피아노는 내가 10살 생일 때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온 서울 시내를 뒤져 겨우 구해오신 중고 피아노였다. 비록 낡았지만 그 소리는 따뜻하고 깊었다. 음악 선생님이셨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첫음을 누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종종 피아노 앞에 앉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곡을 연주하셨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한 아빠는 떠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3년 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이 피아노만은 꼭 잘 간직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것은 두 분의 사랑의 증표이자 우리 세 식구의 가장 따뜻한 추억이었다. 내게 그것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이 깃든 안식처였다. 그런데 지금 그 안식처가 박 여사의 입에서 나온 30만 원과 재수 없다는 말로 허무하게 지워져 버렸다. 소리는 왜 질러? 소리를. 고물 피아노 하나 가지고 뭘 그래. 내 부모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깟 물건 하나에 매달려 있어? 우리 집안까지 재수 없게 만들 셈이야? 내 태도에 격분한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나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임수연, 똑똑히 들어. 네가 이씨 집안의 시집온 이상 너도 이씨 집안 사람이고 내 물건도 당연히 이씨 집안 물건이야. 내가 집안 물건 하나 처분하는데 내 허락까지 받아야겠니? 그리고 30만 원이면 많이 쳐준 거지. 그 썩은 나무토막이 돈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 그걸로 내 시누이 가방 사서 메고 다니는 게 훨씬 실용적이지. 안 그래? 실용적.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 피아노 독일에서 수입된 명품 브랜드예요. 안에 있는 상하 건반만 해도 가치가 엄청나다고요. 시장 감정가만 최소 3천만 원이에요. 그걸 고물상에 30만 원 받고 파셨다고요? 박말숙 여사님, 이건 절도예요. 3천만 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박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듯 과장되게 웃어젖혔다. 네, 그 가난뱅이 부모가 너한테 3천만 원짜리 물건을 남겨줬다고? 돈에 환장했구나. 아주. 어디서 가짠게 사기를 치려고 들어? 호의를 베풀어줘도 몰라보고. 이미영도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형님. 어머니도 다 형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 형님 바쁘니까 대신 쓰레기 치워주신 거잖아요. 정 억울하면 이 가방 형님이 며칠 메고 다니세요. 뭐 형님 분위기랑 이런 세련된 가방이 어울릴 것 같진 않지만요. 모녀가 죽이 맞아 내뱉는 말들은 독을 바른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환상마저 이 순간 산산조각 났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눈물을 닦아냈다. 눈빛은 차갑고 평온해졌다. 더 이상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다. 인간성이 결여된 두 강도에게는 떨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용히 두 걸음 물러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들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나는 3개의 숫자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나는 온 힘을 다해 목소리가 또렷하고 단호하게 들리도록 했다. 네, 110이죠? 신고하려고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피해액이 상당합니다. 지금 즉시 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 미쳤어? 내가 전화를 끊자 박 여사와 이미영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조롱과 경멸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었다. 임수연, 네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그깟 고물 피아노 때문에 경찰을 집으로 불러?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집 망신시키고 싶어서 환장했어? 박 여사의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이미영도 당황했는지 내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피했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다. 형님,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마세요. 어머니는 오빠 친어머니라고요.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하는 건 우리 오빠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날 어떻게 한다고?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마음속은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이 집에 시집온 날부터 내 자리가 있긴 했나요? 당신들이 내 물건에 손댈 때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요? 이제 와서 창피한 건 아시나 보죠? 늦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남편 이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일촉즉발의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미영아 왜 수연 씨랑 싸우고 있어? 이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 가방을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이미영은 구세주를 만난 듯 울며 불며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악인이 먼저 매를 드는 격이었다. 오빠, 이제 왔어. 빨리 오빠 안에 좀 어떻게 해봐. 미쳤나 봐.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자리만 차지하던 낡은 피아노 치워줬다고 경찰에 신고했어. 이제 곧 경찰이 들이닥칠 거라고. 이 소문나면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겠어. 이민주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싹 변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책망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수연 씨, 진짜야? 경찰에 신고했다고? 사소한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사소한 일.
나는 내가 5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며 한없는 낯돈을 느꼈다. 나는 텅 빈 구석을 가리키며 또박또박 그에게 물었다. 이민준 씨, 저 피아노가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몰라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흔적, 유일한 유품이라고. 그런데 지금 그게 당신 어머니 손에 30만 원에 팔려서 당신 여동생 가방으로 바뀌었어요. 당신은 이걸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피아노가 팔렸다는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는 박 여사를 보며 묻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 여사는 즉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으로 돌변해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닦는 신의 칠했다. 아들아, 네가 엄마 억울함 좀 풀어다오. 난 그냥 그 피아노가 낡고 닳아서 집안 분위기에도 안 좋은 것 같아 치우려고 한 것뿐이야. 그게 걔한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그리고 판돈으로 미영이 가방 사줬잖아.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나한테 소리 지르고 이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까지 하잖아.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이민주는 어머니의 이런 연기에 가장 약했다. 즉시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대국적인 견지에서 나를 타이르듯 말했다. 수연 씨, 당신 마음 상한 건 알겠어. 하지만 엄마도 좋은 뜻으로 하신 거야. 연세도 있으시고 생각이 짧으셨던 거지. 당신이 좀 이해해줘. 피아노 하나잖아. 내가 나중에 새 걸로 똑같은 거, 아니, 더 좋은 걸로 사주면 안 될까? 어서 경찰에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 집안 망신은 시키지 말아야지. 새 걸로 사준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우는 것보다 더 서글픈 웃음이었다. 이민준 씨, 정말 몰라서 그래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 피아노엔 아버지가 실수로 남기신 담배 자국이 있고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던 손길이 남아있어요. 내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다고요. 그걸 당신이 뭘로 사줄 건데요? 살 수 있기나 해요. 나의 질책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이 순간 완전히 가라앉았다. 나는 그가 적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내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를 단 한마디라도 나무라주길 바랐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실수가 나의 찢어지는 고통보다 항상 우선이었다. 가족의 체면이 나의 개인적인 감정보다 항상 중요했다. 그가 말하는 해결책이란 그저 미봉책일 뿐, 돈으로 내 감정을 재고 사들여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했다. 이민준 씨, 나는 그를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오늘 이 일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에요. 형사 사건이라고요. 지금 나더러 신고를 취소하라는 건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겠다는 건가요? 당신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군. 이민주는 내 말에 완전히 격분했다. 임수연,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당장 신고 취소해. 그렇지 않으면 뭐요?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요? 나는 그가 차마 내뱉지 못한 말을 대신 꺼내주었다. 이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맑고 급한 벨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져 박 여사와 이미영의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걸어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신고하신 분 맞으신가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비켜주었다. 네, 경찰관님.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희 집에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 경찰의 등장은 끓는 기름에 찬물을 부은 것처럼 거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폭발시켰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전부 오해예요. 이민준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서둘러 만면에 미소를 띠고 경찰에게 다가갔다. 이 사람은 제 아내인데 저희 어머니랑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홧김에 그런 거니 정말 죄송합니다. 헛걸음하게 해드려서요.
박 여사도 즉시 순박하고 어리숙한 노인네의 가면을 쓰고 고개를 꾸벅이며 말했다. 아이고, 맞아요, 맞아. 경찰관 양반들. 다 한 가족인데 훔치고 말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랑 장난친 거예요. 저희끼리 잘 해결할 테니 바쁘신데 어서 가보세요. 두 경찰관은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김경위가 물었다. 신고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절도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도난당한 물품이 무엇입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조리 있게 진술했다. 경찰관님, 거실에 있던 제 피아노가 없어졌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으로 제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입니다. 오늘 제가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인 박말숙 씨, 바로 이분이 제 동의 없이 멋대로 팔아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박 여사를 가리켰다. 그녀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그 피아노를 30만 원에 팔아서 그 돈으로 딸인 이미영 씨, 바로 저 여성분에게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나는 다시 이미영을 가리켰다. 이미영은 무의식적으로 새 가방을 등 뒤로 숨겼다. 무슨 헛소리야. 거실에 둔 건 공용 물건이지. 내가 좀 처리한 게 뭐가 문제라고. 박 여사가 억지를 쓰며 반박했다. 아, 그러십니까? 김경위는 이런 가정 불화를 많이 겪어본 듯했다. 그는 가방에서 바디캠과 수첩을 꺼내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박 여사를 바라봤다. 여사님, 지금부터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이 아파트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박 여사의 기세는 한풀 꺾였다. 이 아파트는 내가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전액 현금으로 사주신 집이었고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민준의 가족은 결혼 후 들어와 함께 사는 것이었다. 박 여사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내가 직접 입을 열었다. 제 명의입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박 여사에게 계속 물었다. 둘째, 그 피아노의 구매 증빙 서류나 소유권 증명서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다 몇 년 전 물건인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나는 서재로 걸어가 잠겨있던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우리 부모님은 꼼꼼한 분들이셨다. 당시 이중고 피아노를 구매하실 때도 양도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남겨두셨다. 나중에는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 피아노의 가치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관련 감정서도 내가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 봉투의 자료들을 하나씩 경찰에게 건넸다. 경찰관님, 이것은 피아노 양도 계약서. 이건 저희 아버지가 당시 송금하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5년 전 하이델베르크 악기 감정원에서 발급한 가치 감정서입니다. 여기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이 피아노는 브랜드, 연식,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시장 감정가가 3천만 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 숫자가 나오자 두 경찰관뿐만 아니라 이민준마저 숨을 들이켰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고 다시 그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박 여사와 이미영은 혼비백산하여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이미영의 손에 들린 새 가방은 순간 뜨거운 감자처럼 느껴져 당장이라도 내던지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김경위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은 서류를 넘길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다. 임수연 씨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안든 그가 나를 엄숙하게 바라봤다. 제공하신 증거에 따르면 이 피아노의 가치는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거액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박말숙 여사께서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했으며 단돈 30만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징역형. 박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행히 이민준이 재빨리 부축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울먹이며 애원했다.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 썩은 나무 토막이 그렇게 비싼 건 줄은 그냥 낡아 보여서 집이나 넓게 쓰려고 한 건데. 경찰관님, 저 억울해요. 억울한지 아닌지는 당신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피아노를 누구에게 파셨습니까? 연락처라도 있습니까? 저는, 박 여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누구에게 팔았는지 알 리가 없었다. 당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던 리어카를 끄는 고물상이었을 뿐이다. 돈을 주고 물건을 넘겼을 뿐, 연락처는커녕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고물 줍는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박 여사가 울부짖었다. 고물상이요? 경찰의 미간이 더욱 찌푸려졌다. 3천만 원짜리 피아노를 30만 원에 고물상에게 팔았다고요? 여기까지 오자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볼 여지라도 있었다면 이제 이 터무니없는 가격 차이는 악의와 불법적인 점유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민준도 문제의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했음을 깨달았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계속해서 내게 눈짓을 하며 입모양으로 소리 없이 말했다. 수연아, 그만해. 나는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했다.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110일을 누른 순간부터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경찰은 박 여사에게서 더 이상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내게로 방향을 돌렸다. 임수연 씨, 그렇다면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저희와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서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박말숙 여사님과 이미영 씨는 사건의 피의자 및 관련인으로서 함께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이미영은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민준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오빠, 나 경찰서 가기 싫어. 무서워. 빨리 형님한테 말해서 신고 취소하라고 해. 박 여사는 더욱 완강하게 소파 팔걸이를 붙잡고 진흙처럼 늘어져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안 가. 나 이 나이에 평생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무슨 경찰서야. 눈앞에 이 황당한 광경을 보며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평온만이 가득했다. 이 집에 대한 마지막 한 줌의 온기를 당신들이 직접 산산조각 냈다. 이제 당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경찰서의 공기는 집안과 완전히 달랐다. 이곳엔 히스테릭한 울음소리 대신 차가운 벽과 엄숙한 제복, 그리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숨 막히는 질서가 있었다. 나와 박 여사, 이미영은 각기 다른 조사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민주는 가족으로서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내 조사를 담당한 사람은 아까 출동했던 김경이었다. 그는 내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수연 씨, 긴장하지 마시고 사건 경위를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장 가기 전 피아노가 있었던 때부터 오늘 집에 돌아와 피아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시어머니, 시누이와 대치했던 모든 과정을 남김없이 진술했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예전에 집에서 찍었던 피아노가 배경으로 나온 사진들과 부모님과 피아노가 함께 찍힌 사진들도 증거로 제출했다.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성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 오직 법만이 해결해줄 수 있다. 조사는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조사실에서 나왔을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민준이 한눈에 보였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는 붉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달려와 내 팔을 붙잡고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수연아, 내가 부탁할게. 제발 신고 취소하자. 엄마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일 감당 못하셔. 지금 혈압까지 오르셨단 말이야. 내 얼굴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는 그를 쳐다봤다. 평생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남자는 지금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내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달라고 저자세로 애원하고 있었다. 당신 얼굴? 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민준 씨, 내 부모님의 유품이 당신 어머니 손에 쓰레기 취급받으며 팔려나갔을 때 당신 얼굴은 어디 있었죠? 당신 여동생이 내 부모님의 흔적으로 바꾼 가방을 메고 나를 조롱할 때 당신 얼굴은 또 어디 있었고요? 이제 경찰이 개입하니까 체면이 생각나시나 보죠? 난 그런 뜻이. 이민주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당신 억울한 거 알아.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엄마가 잡혀 들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수연아, 우린 부부야. 부부는 한 몸이라고. 제발 나 좀 생각해 줄 수 없어? 내가 당신을 생각한 게 부족했나요? 나는 반문했다. 결혼 5년 동안 당신 일 힘든 거 이해해서 집안일은 신경도 안 쓰게 했어요. 당신 어머니 보수적인 거 이해해서 온갖 구박 다 참았어요. 당신 여동생 백수인 거 이해해서 매달 생활비까지 줬어요. 내가 당신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돌아온 게 뭐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멋대로 짓밟는 거였나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처럼 이민준의 마음에 박혔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다른 조사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와 이미영이 여경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박 여사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빛은 첩했다.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이미영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 얼굴에 화장이 다 번져 엉망이었다. 나를 보자. 박 여사는 원수를 본 듯 여경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내게 달려들었다. 입으로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재수없는 년. 상갓집 기둥 같은 년.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내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엄마? 이민주는 기겁하며 달려가 뒤에서 그녀를 필사적으로 껴안았다. 김경희와 다른 경찰도 즉시 달려와 이성을 잃은 박 여사를 제지했다. 김경희가 엄하게 소리쳤다. 뭐 하는 겁니까? 여긴 경찰서입니다. 공무집행방해라도 하시겠습니까? 박 여사는 경찰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전히 도끼 가득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입으로는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미영은 이민준 뒤에 숨어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마치 재앙 덩어리처럼 쳐다봤다. 김경희는 이 아수라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임수연 씨, 기초 조사는 끝났습니다. 현재 증거에 따라 정식으로 입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피아노의 행방을 최대한 추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어떠한 유효한 단서도 제공하지 못해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경찰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고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희는 박 여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박말숙 씨, 절도 혐의 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여 사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법에 따라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구속, 박 여사, 이민준, 이미영 세 사람이 동시에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들은 경찰서에 와봤자 훈방 조치 정도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설마 구속될 정도로 일이 심각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싫어. 나 구속되기 싫어. 감옥 가기 싫다고.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이민준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아들아, 엄마 좀 살려줘. 내 마누라한테 빨리 신고 취소하라고 해.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이민준도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모든 경찰이 보는 앞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연아.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고개를 들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엄마 구치소에 갇히면
정말 돌아가실지도 몰라. 당신이 원하는 보상 뭐든지 다 해줄게. 우리 전 재산 다 줄게. 피아노 100대, 1000대라도 사줄게. 제발 신고만 취소해줘. 응? 경찰서 복도는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내 발밑에 무릎 꿇은 남편과 통곡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한 톨의 통쾌함도 없었다. 끝없는 비애감만이 가득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오, 이민준의 무릎 꿇기는 마치 잘 짜인 도덕적 납치극처럼 나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주변의 수군거림, 동정하거나 경멸하는 혹은 구경하는 시선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바늘이 되어 나를 찔렀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수연아, 말 좀 해봐.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를 용서할 건데? 이민주는 내가 미동도 없자 감정이 격해졌다. 그는 내 다리를 흔들며 거의 절규했다. 김경위가 보다 못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엄하게 꾸짖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댁의 안방이 아니라고요. 할 말이 있으면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신고 취소는 당신들끼리 합의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액 3천만 원의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사법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김경위의 말은 찬물 한 바가지처럼 이민준의 마지막 희망을 꺼뜨렸다. 그는 옆에 있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다. 박 여사는 끌려갔다. 끌려가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욕설을 퍼붓지 않았다. 그저 공허하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다. 이미영은 겁에 질린 인형처럼 여경에게 이끌려 추가 조사를 받으러 갔다. 300만 원짜리 가방은 이미 작물로 압수된 상태였다. 비싼 껍데기를 잃어버린 그녀는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조금은 가련해 보였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김경위의 안내에 따라 남은 절차를 마쳤다. 경찰서 문을 나섰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도시의 네온사인이 멀리서 반짝였고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나는 조금도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마음이 이미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민준이 여전히 유령처럼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집에 가자.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희미한 간청이 섞여 있었다. 어느 집으로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다. 나를 숨막히게 하고 내 가장 소중한 것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든 그 집으로요? 수연아, 그러지 마. 이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나는 그의 말을 끊고 평온하게 이 말을 내뱉었다. 이 세 글자를 나는 이상할 정도로 쉽게 말했다. 마치 마음속으로 수백 번은 연습한 것처럼. 어쩌면 피아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당신 집에 시집와 수없이 참고 또 참았던 그 순간부터 이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민주는 충격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들었다. 이혼? 단지 이 일 때문에 나랑 이혼하겠다고? 맞아요. 그리고 전부는 아니에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피아노는 도화선일 뿐이에요.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문제를 터뜨린 거죠. 이민준 씨,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진정으로 존중한 적 없어요. 당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당신들 눈에 나는 그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사람. 당신들 가족의 체면과 이익을 위해 무한정 타협해야 하는 외부인일 뿐이었어요. 나 지쳤어요. 정말 지쳤다고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몸을 돌려 택시를 잡았다. 수연아, 그가 내 뒤에서 크게 소리쳤다. 나한테 이럴 순 없어. 엄마가 아직 경찰서에 있는데 지금 나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 이건 완전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거잖아. 차문을 열려던 내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불난집의 부채질이라고요?
당신들 모자가 합심해서 나 하나를 괴롭힐 때는 그건 뭐였는데요? 그건 다구리가 아니었고요. 택시가 출발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이민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차를 따라 몇 걸음 뛰다가 결국 힘없이 그 자리에 멈춰섰다. 마치 세상에 버려진 아이처럼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한 톨의 연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근처 호텔의 방을 잡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다. 부드러운 침대에 몸을 던지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제멋대로 그 피아노의 모습이 떠올랐다. 박 여사가 과연 누구에게 팔았을까? 고물상이 가치를 알아볼 리가 없을 텐데 그 피아노는 어떻게 됐을까? 분해해서 빽감으로 팔렸을까? 아니면 어느 중고 악기점에 팔려갔을까?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어둡고 축축한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건반이 부서지고 소리가 망가졌을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김경희였다. 임수연 씨 쉬시는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야 할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김경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대개 아파트 CCTV를 분석해서 고물상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막 추적을 시작하려던 참에 상부에서 피아노 추적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중단이요? 왜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김경희는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저희가 한 가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그 감정보고서 말입니다. 방금 하이델베르크 감정원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5년 전의 감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오류요.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 김경희의 목소리는 지극히 진지해졌다.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더 상세한 자료와 선생님께서 묘사하신 피아노의 특징을 다시 비교 분석한 결과 선생님의 그 피아노, 그건 절대 3천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실제 가치는 아마 그 숫자의 10배 이상일 겁니다. 그건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임수연 씨, 그건 골동품입니다. 6. 골동품. 가치는 3억 원 이상. 김경희의 입에서 나온 이 단어들이 전파를 타고 내 귀에 꽂혔을 때 나는 온 세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우리 부모님은 평범한 서민층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어떻게 수억 원에 달하는 골동품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 3천만 원짜리 감정보고서도 당시의 나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김경희님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내 목소리는 충격으로 바싹 말라 있었다. 저희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김경희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다. 그래서 감정원의 독일 전문가와 수차례 통화하며 확인했고 선생님께서 제공하신 사진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전문가의 확인 결과 선생님의 피아노는 19세기 말 독일 황실에 특별 납품되던 불게트너의 수제 맞춤형 모델이었습니다. 몸체는 지금은 멸종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로 만들어졌고 건반 역시 상아로 덮여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고 현존하는 수량이 극히 적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5년 전 보고서는 아마 당시 국내 감정사의 경험 부족으로 그저 평범한 오래된 중고 피아노로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이 거대한 정보의 충격에서 한참 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 3억 원. 이 숫자는 무거운 산처럼 나를 짓눌러 숨 막히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추억이 깃든 유품이 아니었다. 누구의 운명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액의 재산이었다. 그런데 박 여사는 고작 3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때문에 그것을 고물상에게 팔아넘겼다. 이것은 더 이상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형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 그녀가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만들 수도 있는 천인공노할 대죄였다.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민준, 그리고 그의 집안 온갖 친척들이었다. 나는 하나도 받지 않고 바로 무음으로 전환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지 상상이 갔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방문이 두드려졌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이민준의 히스테릭한 고함과 애원이 들려왔다. 수연아,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3억 원이라니. 엄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걸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수연아, 우리 5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엄마한테도 기회를 줘. 내가 나가서 양의 각서만 써주면 그 감정보고서가 가짜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거라고만 해주면 아직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다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의 횡설수설을 들으며 나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어떻게 잘못을 만회하고 피아노를 되찾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죄를 벗고 나에게 위증을 시켜 거짓으로 또 다른 거짓을 덮을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열고 아래층에 불 밝힌 도시를 내려다봤다. 마음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이혼, 나는 반드시 한다. 이 사건, 나는 끝까지 파고든다. 이것은 단지 부모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모든 증거와 사건 정황을 변호사에게 설명하자 산전수전 다 겪은 장 변호사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임수연 씨, 이 사건은 성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장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분석했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죄의 양형 기준은 피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3천만 원만 해도 상당한 금액에 해당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3억 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으니 시어머니 박말숙 씨는 피아노를 찾지 못하거나 피아노가 훼손되었을 경우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남편 이민준 씨와 시누이 이미영 씨는 만약 사건에 가담했거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혹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범 또는 종범으로 인정되어 마찬가지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니 갓게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그 피아노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자 최종적인 배상과 양형을 결정할 핵심입니다. 장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내가 기억하는 피아노의 모든 세부 특징들, 아버지가 남기신 담배 자국 위치와 피아노 의자 아래 눈에 띄지 않는 흠집까지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도 즉시 사건 등급을 격상하고 전담팀을 꾸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그 고물상과 모든 가능한 중고 거래시장, 그리고 골동품 암시장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이민준의 친척들은 나에게 번갈아가며 폭격을 가했다. 어떤 이는 전화로 내가 냉혈하고 무정하며 부부의 정을 저버렸다고 욕설을 퍼부었고, 어떤 이는 문자로 감정에 호소하며 우리가 화목했던 시절을 들먹였다. 심지어 멀리 시골에 계신 우리 외삼촌까지 그들의 전화를 받고는 나에게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다. 나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오로지 피아노를 찾는 데에만 몰두했다. 사흘 후 사건에 드디어 돌파구가 생겼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고물상 리어카 주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서울 외곽의 한 고물상에서 그를 찾아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한 발 늦었다. 고물상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피아노를 받은 다음 날 물건 볼 줄 아는 것처럼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 5천만 원의 그 피아노를 사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중년 남자는 이 바닥 최대의 지하 골동품 거래 시장의 거물, 일명 악이라고 불리는 자였다. 7. 악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전담팀 경찰들마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경찰에게도 익숙한 인물로 극도로 교활하고 역추적 능력이 뛰어났다. 그의 손을 거친 물건은 보통 24시간 내에 각종 은밀한 경로를 통해 지방이나 해외로 흘러 들어간다. 일단 빠져나가면 다시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시간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었다.
경찰은 즉시 아귀에 대한 검거 작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증발한 것처럼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고 평소 활동하던 아지트들도 모두 텅 비어 있었다. 유일한 단서는 고물상 주인이 말한 아귀가 피아노를 실으러 왔을 때 번호판 없는 흰색 봉고차를 몰고 왔다는 것뿐이었다. 경찰은 즉시 고물상을 중심으로 주변 모든 도로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특징과 일치하는 모든 차량을 샅샅이 뒤졌다. 이것은 엄청나게 방대한 작업이었지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매일 전담팀의 임시 사무실에서 혹시라도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모니터를 쳐다봤다. 눈은 충혈되었고 사람은 눈에 띄게 야위어 갔다. 그 사이 이민준이 나를 한번 찾아왔다. 내가 묵고 있던 호텔 아래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못 본 사이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 그는 더 이상 무릎을 꿇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거의 죽은 사람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연아, 그만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아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계속 파고들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피아노는 그냥 잃어버린 셈 치자. 우리 이씨 집안이 너한테 빚진 걸로 할게. 내가 평생 너한테 소처럼 말처럼 일해서 갚을게. 응? 당신이 무서운 거겠죠.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래, 무서워. 그는 자신의 공포를 숨기지 않았다. 엄마가 진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까봐 무섭고 미영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까봐 무서워.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도 무서워. 그놈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들이야. 늦었어요. 이민준 씨.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어머니가 피아노를 팔아버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늦었어요. 이제 내가 그만두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내 안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그를 지나쳐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렸다. 그의 마음속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내가 그들을 용서할 이유는 되지 못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갈 때쯤 사건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를 확인하던 한 젊은 경찰관이 특징과 일치하는 봉고차를 발견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4시 그 차는 인접한 지방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지만 고화질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스쳐 지나가는 옆모습을 포착했다. 기술 분석 결과 그는 아귀의 수하 중 한 명임이 확인되었다. 단서가 다시 이어졌다. 전담팀은 즉시 인접 지방경찰청에 연락하여 이 차량의 행선지를 추적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서서히 조여지기 시작했다. 이틀 후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려왔다. 인접 지방경찰이 한 항구 도시의 컨테이너 부두에서 그 봉고차를 성공적으로 찾아냈고 동남아시아로 향할 예정이던 한 컨테이너 안에서 겹겹이 포장된 그 앤티크 피아노를 찾아냈다는 것이다. 아귀와 그의 수하들은 부두 근처의 한 창고에서 일망타진되었다. 김경휘에게서 전화를 받고 피아노를 찾았습니다라는 5글자를 들었을 때 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그동안의 모든 압박감, 공포, 억울함과 분노가 그 순간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피아노는 그날 밤 바로 서울로 이송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의 항온항습 보관실에 임시 보관되었다. 나는 가장 먼저 그곳으로 달려갔다. 직원이 피아노를 덮고 있던 두꺼운 융단을 걷어냈을 때 그 익숙하고 부드러운 목재의 광택이 다시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피아노 몸체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손끝에 익숙한 담뱃불에 그을린 동그란 자국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소파에 앉아 미소 지으며 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귓가에서 내 손가락 위치를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빠, 엄마, 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나는 피아노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다시는요. 피아노는 온전했다. 피아노 의자의 눈에 띄지 않던 흠집 옆에 새로운 긁힌 자국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었다. 깊지도 얕지도 않은 아마 운반 중에 부딪힌 자국일 것이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쁨이 모든 것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피아노의 귀환과 함께 박 여사, 이미영, 이민준 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법의 가장 공정하고도 엄중한 심판이었다. 8. 피아노의 성공적인 회수, 그리고 3억 원에 달하는 사법감정 평가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단순한 가정 불화로 보였던 이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중대 형사사건으로 완전히 격상되었다. 박 여사는 주범으로 정식 구속 기소되었다. 이미영은 가방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고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팔라고 부추긴 사실을 인정하여 공범으로 인정되었고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민주는 비록 피아노 매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수차례 친척들에게 연락하여 여론으로 나를 압박하려 했고 나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밝혀져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었다. 그를 기다리는 것 또한 법의 제재였다. 이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누구도 나를 막지 않았다. 이민준과의 이혼 절차는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사이에는 재산 분할 문제도 없었다. 집은 내 것이었고 차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었다. 결혼 후 공동재산은 보잘것없었고 대부분 이민준이 그의 밑빠진 독 같은 가족에게 퍼주었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나와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보며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따사로웠다. 나는 전례 없는 해방감과 자유를 느꼈다. 내 인생은 드디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나는 원고이자 피해자로서 원고석에 앉았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 여사, 이미영, 이민준이 있었다. 한때 내 앞에서 기세등등하고 안하무인이던 세 사람은 지금은 잿빛 얼굴의 초췌한 모습이었다. 박 여사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사람은 형편없이 말라 있었다. 이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훌쩍였고 이민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넋이 나간 듯 앞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법정에서 나의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건을 진술하고 산더미 같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피아노의 소유권 증명서부터 3억 원짜리 감정보고서, 박 여사와 고물상의 거래 CCTV 영상, 이미영이 작물로 가방을 구매한 카드 내역, 그리고 이민준이 위증을 교사한 통화 녹음까지 철같은 증거 앞에서 어떤 변명도 무력했다. 박 여사의 변호인은 고령이고 무지하며 물건의 실제 가치를 몰랐다는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려 했지만 검사는 즉시 반박했다. 피고인 박말숙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물건 소유주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 자체로 주관적인 불법 영득 의사가 명백합니다. 실제 가치를 알았는지 여부는 절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3억 원 상당의 재물을 단돈 30만 원이라는 극히 낮은 가격에 처분한 것은 그 주관적 악성이 얼마나 큰지,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경시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금복값 보름가진을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박말숙의 절도죄 혐의를 인정, 피해액이 특별히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미영은 절도죄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민준은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사가 법봉을 내리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그 순간 박 여사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법무관들에게 실려나갔다. 이미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이민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두 줄기 눈물이 그의 초췌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마음속에 미움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법정을 걸어 나왔다. 문 밖은 눈부신 햇살이 가득했다. 새로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센 폭풍우를 겪은 삶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나는 너무나 불쾌한 추억이 깃든 그 집을 팔고 그 돈의 일부로 도심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나만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되찾은 앤티크 피아노는 새 집의 가장 밝은 통창 앞에 소중하게 놓였다. 깨끗한 유리를 통해 들어온 햇살이 피아노에 쏟아져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을 냈다. 나는 서울 최고의 피아노 복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피아노 의자에 새로운 긁힌 자국을 완벽하게 복원했다. 나는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던 힘든 일을 그만두고 남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작은 음악 교습소를 열었다. 매일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딩동거리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흑백 건반 위를 뛰어다니자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던 월광 소나타와 어머니가 가장 즐겨 치시던 엘리제를 위하여 가 흘러나왔다.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을 넘어 창밖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마치 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점차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그리고 과거와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교습소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장 변호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임수연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는 어딘가 복잡했다. 이민준 씨가 오늘 출소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쥔 손을 잠시 멈췄다. 날짜를 세어보니 1년의 형기가 정말 끝날 때가 되었다. 저희 쪽으로 연락해서 당신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장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절대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고 그저 직접 만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답니다. 만날지 말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이민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 이혼 서류와 함께 모두 사라졌다. 그는 내게 그저 아는 척하기 어색한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네, 만나겠습니다. 나는 결국 승낙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과거에 온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교습소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값싼 운동복 차림이었고 머리는 짧게 깎았으며 법정에서 봤을 때보다 더 마르고 검게 탔다. 눈빛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삶의 모든 모서리가 닳아버린 듯한 초라함만이 남아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허둥지둥 일어섰다. 두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다. 앉아요. 나는 평온하게 그에게 앉으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힘껏 비볐다.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수연 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분위기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에 잠겼다. 결국 그가 침묵을 깼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한때 나를 그토록 설레게 했던 그 눈동자에는 지금 후회와 고통만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이 세 글자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겠어요. 미안해요, 수연 씨. 예전에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요. 당신을 지켜주지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교도소 안에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몇 번 면회 갔는데 늘 혼자 멍하니 앉아 계세요.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미안하고, 당신 부모님께 더 죄송하다고 중얼거리세요. 미영이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가방이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젠 명품 매장 근처는 가지도 못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자기 것이 아닌 그 가방을 탐냈던 거래요.
그는 보고를 하는 것 같기도 참회를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그의 말을 끊지 않았다. 출소하고 고향에 다녀왔어요. 고향집을 팔아서 2천만 원을 겨우 마련했어요. 그는 허름한 가방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 앞으로 밀었다. 이 돈이 피아노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가족이 내놓을 수 있는 전부예요. 그 긁힌 자국 수리비라고 생각하고 받아줘요. 나는 그 은행 카드를 쳐다봤지만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카드를 다시 밀어냈다. 당신들은 이미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나한테 이 일은 이제 끝났어요. 이민준 씨, 우리 이제 각자 앞을 보고 살아야 해요. 그는 내가 밀어낸 카드를 보며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30이 넘은 남자가 사람들이 오가는 카페에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10. 이민준의 울음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무거웠다. 주변에서 드문드문 시선이 쏠렸다. 나는 그를 위로하지 않고 그저 그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어떤 눈물은 반드시 스스로 흘려보내야 하고 어떤 대가는 반드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한참 후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손등으로 얼굴을 아무렇게나 닦아내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수연 씨.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에요. 나는 정정했다. 그저 내려놓은 거예요. 당신들의 잘못이 내 인생을 계속 벌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민준 씨도 그래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요. 당신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의 예상 속에서 나는 아마 냉소적으로 비꼬거나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온하게, 심지어는 약간의 격려까지 담아 작별을 고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수많은 말이 목구멍에 걸려 결국 긴 한숨으로 변했다. 알겠어요. 그는 그 은행 카드를 거두었다.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내가 더 이상 이깟돈으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이다. 피아노는 아직도 쳐요? 그가 문득 물었다. 물론이죠. 나는 미소 지었다. 교습소를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피아노는 이제 저희 교습소의 보물 1호예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그가 다시 중얼거렸다. 눈빛에는 안도와 부러움, 그리고 내가 읽을 수 없는 한 줄기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한때 그토록 가까웠던 5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이 식어버린 커피 한 잔과 말없는 마주 앉음으로 끝을 맺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내가 일어섰다. 바래다 줄게요. 그도 따라 일어섰다. 괜찮아요. 나는 거절했다. 교습소는 바로 앞이라 가까워요. 나는 몸을 돌려 카페 문으로 향했다. 돌아보지도 작별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 내가 문 앞에 이르러 문을 밀고 나가려 할 때 등 뒤에서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았지만 조용한 오후의 카페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수연 씨, 그가 말했다. 행복하세요. 내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바깥의 햇살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몸에 쏟아지는 햇살이 과거로부터 온 마지막 한 줄기 냉기를 씻어냈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가 정말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알았다. 날이 하루하루 지나고 내 삶은 단순하고 충실했다. 교습소는 점점 입소문이 났고 아이들의 피아노 소리와 웃음소리는 내게 매일 가장 큰 기쁨이었다. 가끔 나는 밤에 나 자신을 위해 한 곡 연주하기도 했다. 나의 피아노 실력은 매일 계속되는 연습과 가르침 속에서 놀랍게도 더 늘어 있었다. 한 번은 내가 연주하는 영상을 무심코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뜻밖의 큰 화제가 되었다. 네티즌들은 내 연주 실력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앤티크 피아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더욱 매료되었다. 내 교습소는 그 덕에 유명해졌고 심지어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지만 나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내고 싶었다. 1년 후 봄, 나는 작은 학생 연주회를 열었다. 연주회의 마지막 순서로 나도 특별 게스트로서 무대에 올라 한 곡을 연주했다. 내가 선택한 곡은 내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다. 곡의 전반부는 선율이 낮고 억눌려 있으며 몸부림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먹구름처럼. 하지만 후반부의 선율은 갑자기 전환되어 높고 밝아지며 힘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마치 폐허 위에서 가장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의 그 순수한 미소들을 바라보고 맨 앞줄에 앉아 나를 위해 열렬히 박수 쳐주는 친구들을 바라봤다.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 나는 피아노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 피아노가 나를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꺼내준 것에 대한 감사이자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반격하기를 선택했던 나 자신에 대한 감사였다. 그것은 더 이상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재탄생의 증인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무엇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돈도 헛된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기억이었으며 결코 타협하지 않는 존엄성이었다.